어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승리를 했고,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는 안철수, 금태섭 두 예비 후보 간의 경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승리를 했습니다. 뭐 이변이 크게 있었다 이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경선 결과 관련해서 또 뭐 두 후보가 가진 계획, 또 국민의힘의 경선 일정 남아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송 박사님께서 오늘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3월 1일 날 3.1절 기념식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 후보도 확정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박영선이었다. 네. 사실 이제 우상호 후보와의 그 후보 레이스에서 조직력과 당심을 앞세운 우상호 후보가 있었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인지도가 있었고, 또 어떤 풍부한 행정 경력,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렇죠. 이런 게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최종 득표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네. 근데 좀 놀라운 것은 생각보다 당심도 박영선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다. 그래서 민심과 당심을 다 앞장섰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를 그만큼 힘들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선 경쟁력에서 우수한 후보가 누구인가. 박영선 후보에게 힘을 밀어줬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박영선 후보는 3번째 서울시장직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았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공약을 좀 대표적인 공약을 보시면 예. 1호 공약이 21분 컴팩트 도시입니다. 네. 이게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21개 다핵 분산 도시를 만들어서 21분 거리 안에 직장 가고 보육하고 교육 가고 쇼핑 가고 산책 가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평당 1,000만 원대 반값 아파트.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번 선거가 부동산 선거가 될 네.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맞춤형 공약이 아닐까 싶고요. 2025년까지 서울시의 녹지 비율을 40%로 높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안철수 후보도 지금 제3지대의 단일 후보로 일단 됐습니다. 네. 금태섭 후보하고 이제 경쟁을 했는데요. 사실 이 경쟁력으로 서로 이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안 후보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많았습니다만, 금태섭 후보로서도 본인의 몸집을 좀 높인 경향이 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봐라, 내가 이만큼 본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4일 날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결정된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논의를 또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과 또 다른 단일화를 놓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과는 아마 의원직 사퇴 시한인 3월 8일까지 이제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김진애 후보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후보, 지금 박영선 후보, 안철수 후보, 또 넘어야 될 산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일화가 지금 양쪽 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남은 과제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 시민의 입장에서 또 이 문제를 또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악취가 진동하는 꽃이 국민들한테 실망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늘 그 경계선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치러진 선거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후보들이 마음이 급해져서 무리수를 쓰는 경우가 가끔 있죠. 네. 특히 이제 단일화를 하려다 보면 일단은 단일화도 해야 되고 본선도 가야 돼서 마음이 급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거나 엉뚱한 공약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네.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일부 예비 후보들이 그런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이미 공약 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죠. 예, 공약도 있었고 뭐 일부 부적절한 발언 네.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른바 야권도 그렇고 이 단일화 과정에서 올해만큼은 좀 멋있는 토론도 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좀 쏙 드는 이 사람 찍었는데 저 사람이 너무 아깝다 이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 찍고 저 사람들 싫다. 찍어준 사람이 없다라는 말 하는 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쟁쟁한 인물들 나와서 둘 다 너무 괜찮아. 셋 다 너무 괜찮아. 누구 찍어주지? 이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일화 과정 매우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나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정책적이나 이념적인 쪽에서 많이 좀 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도시공학 전문가다. 그렇죠. 아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굉장히 네. 논란이 토론이 될 것으로 보이고 희대전환 조정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일부 정책이 야권으로부터 호평을 또 받기도 했어요. 전혀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책 토론이 굉장히 한번 주목을 끌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다듬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야권의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가 됐지만 지금 국민의당 대표는 됐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월 4일 날 후보자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때부터 좀 더 관심을 모을 기회를 야권으로서는 갖는 건데 역시나 이 과정에서 좋은 토론과 좋은 정책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좀 그렇게 좋은 일로 치러지는 선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젠더 이슈가 부동산 이슈라든가 다른 것에 좀 이렇게 뒷전으로 밀렸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여성 인권이라든가 우리 젠더 이슈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이지 특정 정당의 네. 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급급한 어떤 이슈를 이걸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 성평등이 정착되는 서울시정이 뭔지 이런 걸 가지고 좀 깊이 있게 토론을 해서 이 이슈가 더 이상 뒷전이 이슈가 아니고 그렇죠. 여야 유불리를 따르는 이슈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이슈로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지금 예.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것인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 원래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보를 냈다. 근데 그 후보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지금 말씀드린 청년과 여성의 표심이 갈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전 시장 건 관련해서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피해자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상호 그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계승 이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약간 차이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는데 여권 단일화, 야권 단일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물들이 단일화되는 거에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인물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정책을 얘기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약간 단일화에 좀 묻혀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책이. 네. 일테면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주 4일제를 얘기를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주 4.5일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일자리도 없는 판에 무슨 얘기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또 하나의 논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일날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만 이 지금 서로 후보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서로 상대방을 보고 강경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본인이 중도 보수라는 건가요? 나는 강경 보수가 아니고 나는 네. 중도를 다 끌어담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국민들이 표를 던지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표를 던지기에는 뭔가 약하다. 그렇죠. 뭔가 국민의힘이 좀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밀당을 계속하고 있죠. 만약에 단일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단일화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단일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100% 시민 여론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면은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좋아하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선호도 조사예요. 근데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가 하면 이건 경쟁력 조사거든요. 네. 아니면 누가 더 서울시장 선거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적합도 조사예요. 네. 여기에 따라서 표가 완전 갈라질 수가 있어서 요 단계부터 아마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되지 않을까. 질문 하나에도 팽팽해질 네, 그렇습니다. 것이다. 네. 저는 이제 예. 토론 과정에서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 젠더 이슈 앞으로 뭘 하겠다도 사실 중요한데 여기에 완전 신인인 정치인들은 없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정치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 이번에 선거판에 뛰어들었는데 나는 그동안 뭘 했다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 정당 후보 비판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시정 비판하느라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거는 네. 보통 초기에 하는 것이고 본선에 들어가서 본인이 정말 후보나 최종 서울시장감으로 선택을 받으려면 내가 뭘 했고 이걸 근거로 나는 이걸 뭘 하겠다라는 젠더 이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법안에 내가 찬성을 했고 근데 이 법안이 왜 통과가 됐고 안 됐고 이런 걸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야 되지
상대방을 공격할 때 준비를 안 하고 토론에 임하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공격하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거는 유권자들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저는 젠더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져서 많은 여성 유권자들의 좀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지지층 없음, 지지자 없음, 지지 정당 없음, 모르겠음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 투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복경님께서는 대통령 선거에 버금간다 공약이 메가톤급이다. 1년짜리 시장인데 이루지 못할 공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요즘에 국민들께서도요 모르시는 부분이 없어요. 공약도 아마 이미 다들 검토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실제적으로 서울시의 시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많이 앞세워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어제가 이제 3.1절이었습니다. 뭐 저희는 그 기념식 중계로 방송이 진행이 되지 못했지만 법무부가 지금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토지를 환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라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를 먼저 살펴보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05년 제정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게 친일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친일 재산 조사 위원회가 2006년 7월 구성이 돼서 4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위원회들은 한시적 기구이니까요. 이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로 법무부가 이제 이 일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법무부에서 이번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 11필지를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 친일 행위를 했던 조상이 물려준 땅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이 후손이 최근 들어서 구입한 땅도 있을 거고 이거 다 귀속하는 건가요? 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재산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일단 친일 행위자가 국권이 침탈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 전쟁 방법부터 광복 전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만들어진 시기가 그렇죠. 그 시기가 언제냐. 명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제 협력한 대가로 취급한 재산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 모르고 이거 산 사람은 어떡해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제3자가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이 사람들한테 치르고 취득한 경우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재산인가를 살펴보면은요.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혜승을 비롯한 4명의 후손이 소유한 땅인데요. 이 인물들의 경우에 주로 예를 들면은 한일 합병 병합 조약 체결 후에 일본 정부로부터 뭐 자기를 받고 그리고 일본 제국의회 귀족으로 활동을 하거나 뭐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지정이 됐거나 이런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소송을 제기한 규모를 보면은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홍은동 토지를 비롯해서 한 11필지 정도인데요. 전체 면적이 8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 이거 평수로 하면 2만 5천여 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토시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 7,522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26억 꼭 받아야 되나 그런다는 의미보다는 이 친일재산 환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많은 시민단체와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끊임없이 제기됐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에서 소송을 했고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만약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또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친일파 토지 환수 조치의 어떤 의미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3.1절을 저희가 하루 지났지만 조금 한번 되짚어 본다면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친일 재산 환수 그래갖고 그 돈 받아서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답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상징의 의미이고 민족의 역사 어두운 역사에서 결의를 배반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의미다. 프랑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프랑스를 똘레랑스 관용의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관용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그 나치에 부역했던 국민들을 철저하게 찾아가서 끝까지 처벌을 합니다. 독일 강점기가 4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프랑스의 그 반역자를 처벌하면서 드골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냐면 국가가 애국적인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민족의 반역자나 범죄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야말로 국민을 단결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제 35년의 어떤 강점기를 거치면서 사실 해방 공간에서 이 친일 잔재 청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민 특위도 무력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친일 잔재 청산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잘라서 말해서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자손대대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 그리고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고 힘들게 투쟁했던 분들의 자손들은 3대가 가난하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친일재산 환수라는 거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사실 돈 많이 찾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비용을 낸 경우에는 찾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찾을 수도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하는 거는 바로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는 큰 상징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는 우리 후손들한테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나쁜 거고 우리는 앞으로 이런 아픈 역사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참 청산되지 않은 부분이 친일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예, 반민특위가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훈장을 받거나 포상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독립운동자의 후손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과정 이렇게 가장 쉬운 설명인 것 같고요. 어제 KBS 9시 뉴스를 보니까 친일 경찰들 중에서 막 승급받고 포상받고 이랬던 사람들의 명단이 최근 조금씩 나오고 있고 밝혀지고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던 인물들을 체포했던 인물들이 그 문서에는 공적이 형력하다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독립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잡았던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칭찬을 받고 훈장을 받고 이례적으로 승진을 하고 이랬던 일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진영과 어떤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차분차분 좀 해결을 했으면 하고요. 좀 이와 더불어서 제가 좀 꼭 해결됐으면 하는 과제는 아까 독립운동 후손들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분들의 후손들 많이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잊지 않고 정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예우해 준다는 것이 반드시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존경심을 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걸 우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 아주 그 전쟁터 같은 국제 정치 상황에서 나라 잃은 서름에 버금가는 여러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렇다면 우리의 나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과연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거는 그간 국가가 이런 사람들의 헌신에 어떻게 보답했는가를 보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거는 국가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나라를 되찾고 하는 많은 과정에서 민초들이 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없는 민초들, 독립투사들에게 우리가 예우를 지금이라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성 독립운동 활동 조명하신 분들 지난 금요일에도 초대를 했었죠. 금요일에도 저희가. 초대해서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화가대 전시회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묻혀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도 재조명되고 우리도 좀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짧게 올해 한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 서비스 많이 개선된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개선되는지 안내서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는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지난해 10월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5월부터는요. 생계급여를 받는 학부모도 한부모도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또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청년 한부모의 나이 기준이 예전에는 24살 이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25살, 26살을 못 받았겠죠. 그런데 이것이 34살 이하로 조정이 되면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내용을 한 번에 보기가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여가부에서 이 안내서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각종 복지 시설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그런 곳에 가기 어려운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저도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문의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1644에 6621인데 제가 전화해보니까 ARS처럼 몇 번 누르세요, 몇 번 누르세요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 이거 잘 활용하셔서 좋은 지원 서비스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주민센터 가셔도 되고 1644에 6621로 그렇습니다. 확인하실 수도 있고 두 분이 그 안내서 보시고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씩만 네. 좀 짚어주시죠. 저는 그 2019년 조사에서 그 24살 미만인 청소년 미혼모 수가요. 네. 약 1만 7천 명입니다. 많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서 대한교육 위탁기관 안내가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예. 어떤 게 또 관심이 저는 있으셨어요? 미혼모나 미혼부를 위한 무료 법률 구조 사업이 확대된다는 거 당장 출생신고부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 지원책 잘 알아두시면은 좀 어려운 상황 겪은 분들 좀 현명하게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방송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저희 방송에서도 왜 미혼부가 출생신고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법률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왠지 뿌듯한 느낌도 듭니다. 네. 법제도 좀 개선돼야 될 부분도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